안녕하세요. 성안대학교 박현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경악했던 사건, 1973년 오일 쇼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일 쇼크가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4차 중동 전쟁인데요. 이 중동 전쟁이 왜 석유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960년에 중동 산유국들이 중심이 돼서 오페크, 석유 수출 기구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국제 주요 석유 회사인 세븐 시스터즈와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이른바 6.1 전쟁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전쟁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석유 수출 금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대단히 미미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중동 산유국의 힘은 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중동 전쟁에서 이 아랍 국가들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67년 6월 5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의 공군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기습 공격으로 이 전쟁이 시작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로부터 아주 전략적 요충지인 골란 고원을 빼앗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시리아가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대단히 골칫거리였는데 여기를 시리아부터 뺐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로부터는 이 시나이 반도를 그리고 가자 지구를 뺐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땅이죠. 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가 뺏기고,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이 가자 지구도 이때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뺏깁니다. 요르단으로부터는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완전히 탈취합니다. 이로써 무슬림들이 지배하던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이 3차 중동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무려 3배나 확장됐죠. 물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침략 전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얻은 땅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중동 전쟁은요,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기습 작전을 단행한 이집트의 대통령은 사다트 대통령인데요. 이 사다트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시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집트로서는 자신의 국토인 수에즈 운하의 한쪽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에 내주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하는 걸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받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전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다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전쟁입니다. 전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다트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71년을 결판의 해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나이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죠. 그렇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이러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당시 이집트에는 이 소련 고문단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 소련 고문단을 추방하면 이집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구슬러서 이 시나이 반도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합니다. 1972년 7월에 사다트가 소련 군사고문단을 2만 명 이상 추방했는데 미국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72년 말 사다트는 소련으로부터 증강된 무기를 받는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73년 초부터 무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전쟁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당시 사우디 국왕과 사다트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사다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우디 국왕은 그때 머뭇거리면서 그거는 좋은 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벌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미국이 무엇인가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 직전에 파이살 국왕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즉 군대는 못 보내지만 석유로 도와준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계속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죠. 전쟁을 좀 길게 끌어라. 왜냐하면 이미 6.1 전쟁 때 석유를 금수화했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좀 길게 끌어라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73년 전쟁이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데 그 전조 현상은 69년부터 시작합니다. 69년 9월에 리비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정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까다피가 바로 이때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까다피는 정권을 잡으면서요. 리비아 내 원유 개발 회사에 압력을 가합니다. 당시 이 석유 공시 가격은 회사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까다피는 아주 강력하게 회사들을 밀어붙여서 공시 가격을 인상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이 초유의 일인데요. 산유국이 이제 가격 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판도를 바꾼 겁니다. 판도를 바꾸면서 다른 산유국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시 가격을 더 받고 싶어 하겠죠. 따라서 산유국의 요구가 거세지니까 외국 회사들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오페크와 협상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힘을 먼저 합치자 해서 이 외국 회사들도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이 오페크 회원국 내에서도 내부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 전선을 형성하면서 외국 회사와 대화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은 맞는 국가들끼리 먼저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헤란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따로따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먼저 협상이 한 곳은 테헤란인데요. 1971년 2월 14일에 이 테헤란에서 이 페르시아만 6산유국과 22개나 되는 외국 기업이 협상을 합니다. 이때 결정한 것이 앞으로 이익 배분을 55대 45로 하고 배럴당 35센트 인상해서 당시 이 석유 가격이 1배럴에 1달러 80센트였는데 이것을 2달러 18센트로 올린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연 5센트씩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2.5% 반영한다. 나름 괜찮은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트리폴리에서 이 산유국과 22개 기업이 협상을 하는데 이때는 테헤란 협정보다 훨씬 높은 90센트를 인상을 하거든요. 당연히 테헤란 협정에 참가했던 국가, 특히 이란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헤란이든 트리폴리이든 이 두 곳에서 이 산유국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석유 구매자가 우위가 되는 시장은 종말을 구한 겁니다. 이제는 산유국의 힘이 그만큼 세진 거죠. 60년에 오페크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 점점점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월 6일에 아랍국이
대단히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에 연패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신출기모라고 정보의 천재고 절대 아랍에게 질 수 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선제 공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48시간 전에 적의 침투를 감지한다는 이스라엘의 신출기몰 정보력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붕괴된 전쟁으로요.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 아주 쓰라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판단을 잘못한 게요. 이집트가 공중전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시리아는 이집트 없이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생각에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반면에 이집트는요, 적어도 71년, 72년, 73년 세 차례의 전쟁을 준비했고요.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공중전 능력을 갖춘 최신 비행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최신 비행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갖췄고요. 이스라엘 공군을 위협할 수 있는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3일 전에 사다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10월 3일 오후 4시 나는 우리의 의도가 지금부터 잘 드러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떠한 의혹도 마음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밤 안다고 해도 병력을 동원해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말이 이스라엘 정보국에서 간파를 해서 이집트가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일 후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공수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미뤘다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고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미국이 중동에서 입지가 완전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오페크에서는 10월 16일에 유가를 인상을 합니다. 유가를 인상을 하고요. 10월 17일에는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걸 결정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수하는 걸 보고 바로 아랍 산유국들이 즉각 반응한 거죠. 이때 이제 이라크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석유 회사를 전부 다 국유화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석유를 완전히 수출을 금지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당시 이 산유국들이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를 거부하니까 이라크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이라크를 쫓아낸 이 산유국들은요. 산유량을 매월 5%씩 감산하기로 하고 근데 감산 대상은 대부분 미국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우호적인 국가한테는 정상 원유량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10월 19일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려 22억 달러 규모의 원조안을 발표를 했고요. 당연히 이는 아랍 국가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대미 석유 금수 조치를 발표를 했고 10월 20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산유국들은요.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강력히 비방하면서 대미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전 세계가 휘청휘청대는 오일 쇼크, 오일 크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닉슨 대통령의 지도력이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당시 대통령이던 닉슨 대통령이 전쟁 나기 전에 아랍 이스라엘의 대화를 계속 주선을 했더라면 전쟁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고 지도력이 많이 실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련은 전쟁이 후반부로 갈수록 미군의 압도적인 무기로 다시 재무장한 이스라엘에 밀린 이집트군을 걱정합니다. 이집트군이 패배를 한다는 얘기는 소련제 무기로 패배를 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소련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죠. 소련 입장에서는 이집트군의 패배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막기 위해서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소련이 개입하면 이건 일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전투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유가는 이미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올라갔고요.
이 오일 쇼크가 전 세계 경제를 마비하죠. 미국에 대한 이 석유 금수 조치는요, 73년 10월부터 74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걸쳐서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금수 조치는 6월이 되면 다 풀기 때문에 사실 석유 금수 조치가 시행된 시기는 6개월에서 약 9개월 정도 됩니다. 미국은 여기에 굉장히 자극을 받죠. 그래서 7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게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 만약에 금수 조치를 풀지 않으면 사우디 유전지대를 미국이 접수를 하겠다. 즉 침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흘렸거든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미국과 밀약을 맺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페트로달라 밀약인데요. 앞으로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한다. 74년에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거래한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미국 달러가 다시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미국은 경제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을 얹게 되는 거죠. 또 미국은 이 금수 조치로 느낀 게 꽤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나는 석유까지 수출했다가는 미국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나는 석유를 75년에 수출을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듭니다. 자국 석유는 수출을 금지하고 남는 것은 비축하는 석유 수출 금지법이 무려 40년이 지난 2015년에야 해제됐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 석유 자원에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있죠. 73년 석유 파동은 산유국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석유를 무기로 삼아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한 그러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사태로 전 세계는 유가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경제 위기를 느꼈던 거죠. 석유를 가진 아랍 산유국들, 중동 산유국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73년 석유 파동은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석유에 밀려서 식민지를 당하고 굴종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석유로 세계를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8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새로운 흐름이 됩니다. 오늘은 73년 제4차 중동 전쟁과 석유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